파편처럼 흩어진 문법 지식을 퍼즐처럼 맞춰보자. 한중 언어 대조. 오늘은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네, 문장 성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비교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나오진지转弯이라고 해서 유머를 하나 좀 풀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송지혁입니다. 자, 나오진지转弯이라는 표현 알죠? 쉽게 얘기해서는 그 넌센스 퀴즈, 머리를 팍팍 돌려가지고 퀴즈를 맞추는 그런 아재 개그 같은 그런 퀴즈를 얘기합니다. 한번 머리를 굴려봅시다. 제가 그럼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면이라는 말은요, 수수께끼 문제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면 미면이란 말이 있죠. 예, 수수께끼 문제는 A 和 C 谁比较高呢? A 和 C 谁比较高呢? A하고 C 둘 중에 누가 더 키가 클까요? 라는 것이 수수께끼 문제입니다. 글쎄요, 이게 넌센스 퀴즈라는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합시다. A하고 C하고 무슨 키가 이렇게 사람처럼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글자 크기 높이는 비슷하죠. 예, 이건 넌센스 퀴즈입니다. A하고 C하고 누가 더 클까요? 예, 답을 모르겠어요? 예, 답을 알려드릴게요. 답은요, C가 더 크대요. 자, 우린 낱말 하나 외우고 갑시다. 수수께끼 문제를 미면이라고 하고요. 수수께끼 답을 미디라고 합니다. 네, 미디라고 하는 표현 하나 그냥 알고 갑시다. 자, A하고 C 둘 중에 누가 키가 클까요? 답은 C가 더 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네,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In way A, B, C, D. 근데 A, B, C, D를 갖다 성조를 조금 넣어서 읽어볼까요? A, B, C, D, E. 자, 여기 보면요, 보통 A, B, C, 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A, B, A는 C보다 한 D, D는 뭐야? 낫다라는 뜻이에요. A가 C보다 낫다라고 하니까 누가 더 큰 거예요? C가 더 키가 큰 거죠. 그죠? 보통 A, B, C, 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간 성질을 주다 보면은 A, B, C는 A, B, C, D라는 뜻으로 A는 B보다 낫다라는 뜻으로 이제 답이 C가 답이 되는 겁니다. 썰렁합니다. 네, 썰렁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중국어는 발음이 비슷한 유사한 해음을 이용해서 유머를 만들고 퀴즈를 내기도 하고 수수께끼도 내고 광고를 만들기도 합니다. 중국어에서요, 이 해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요, 중국어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중국 사람들의 어떤 언어 유희, 말하는 그런 재치 같은 것도 알 수 있고요. 시에인이라고 하는 해음이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什么动物比树跳得高? 什么动物比树跳得高? 어떤 동물이 나무보다 높게 뛸까요? 예, 어떤 동물이 比树跳得高? 나무보다 높게 뛸까요? 자, 이건 문제가 좀 애매하죠? 예, 어떤 동물이 나무보다 높게 뛸까요? 글쎄요,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나 싶기도 한데, 답은 이렇게 됩니다. 예, 미디 답은요, 예,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벼룩이 높이 뛰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점프 잘하는, 예, 그런 개구리가 펄쩍 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동물이 나무보다 높게 뛸까요? 솔직히 나무라고 하면은 낮은 나무도 있고 높은 나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답을 구해야 될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다 생각이 들 텐데요. 예, 답은 뭔가 요겁니다. 所有动物 모든 동물이 다 나무보다 높게 뜁니다. 왜냐하면 因为树不会跳. 네, 나무는 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가 파악되세요? 일단 여기 나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어떤 동물이 나무보다 높게 뛸까요? 이렇게 높은 나무 뛰어넘을 수 있는 동물 없습니다. 그죠? 네. 근데요, 문제를 잘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동물이 나무보다 높게 뛸까요? 라고 해서 나무 있는 걸 뛰어넘는다는 얘기도 되지만, 나무랑 동물이랑 둘 중에 누가 더 높게 뛰냐라는 의미가 또 됩니다. 그죠? 의미도 돼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동물이 나무보다 높게 뛸까? 나무는 뛰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다 나무보다 높게 뛸 수 있다는 게 답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썰렁 개그인데요. 앞서서 A, B, C, D 할 때는 발음의 유사성, 해음을 이용한 유머였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요, 이 문장 구조에 있어서
이 比树跳得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발음하고는 상관없이 나무보다 높게 뛴다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나무를 뛰어넘는다 라는 얘기도 되지만 나무와 동물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서 누가 더 높이 뛰냐라는 식으로 묻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중국어의 비교문은요, 이 비자가 들어가는 비교문이 있습니다. 비교문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A랑 B랑 같다, A가 B 이양 한다면은 같다라는 것도 비교한 결과 같기 때문에 이양이 들어가는 것도 비교문입니다. 얘는 아빠를 닮았어요. 여동생은 엄마를 닮았어요. 누구누구를 닮았다, 샹. 누구누구를 닮았다 하는 것도 역시 비교문입니다. 비교 후에 닮았다 안 닮았다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비자가 들어가서 보다 어찌어찌 하다라고 할 때 비자를 사용하는 비교문이 있습니다. 비교문 예문 중에서 재미있는 예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起得比鸡早，睡得比鬼晚，干得比牛累，吃得比猪差。 사람들이 보통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너무 고생스러워 힘들어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한 줄씩 해석해 볼까요? 起得比鸡早.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닭보다 일찍 일어나요.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동물 중에 이제 닭을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닭보다 먼저 일어나고요. 睡得比鬼晚. 귀신보다 늦게 잡니다. 귀신은 밤에 활동을 하죠. 예, 밤에 나와서 이렇게 막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귀신보다도 더 늦게 잔다. 예, 굉장히 늦게 잔다는 얘기입니다. 干得比牛累. 소보다 더 일을 해요. 일하는 걸 더 피곤하게 합니다. 소가 굉장히 힘든 일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이렇게 쟁기를 끌고 이러는데 소가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吃得比猪差. 돼지 꿀꿀이죽이란 말 하잖아요. 예, 돼지는 그냥 아무거나 음식 남은 거 다 갖다 먹입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것보다 더 못하게 먹는다. 比猪差. 더 이게 부족하다, 모자라다, 차이가 난다 할 때 이 차자를 썼습니다. 자, 내가 닭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귀신보다 늦게 자고 그 다음에 소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돼지 먹는 것만도 못 먹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생활이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가운데 다 비자가 들어갔습니다. 비교문입니다. 자, 비교문, 비자가 들어가는 거. 예, 예문을 하나 외워도요, 이렇게 재밌는 예문을 써가지고 기억해 두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보다는 내가 한번 쓸 수 있는 말, 한번 써먹고 싶은 말들을 갖다가 외워두고 카톡 상매로라도 적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니? 起得比鸡早，睡得比鬼晚，干得比牛累，吃得比猪差. 이런 식의 표현들 한 번씩 써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살기 힘든 요즘입니다. 자, 일단 이 비교문에 관해서 간단하게 재밌는 예문 몇 가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문장 성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각각의 문장 성문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문법, 무엇을 문법이라고 하죠?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문장에 내재하고 있는 규칙과 질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떤 이 말을 쓰거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문장은요, 글로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어떤 언어든지 그 언어의 조직과 운용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 이런 규칙과 질서를 통틀어서 문법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갑시다. 너무 이렇게 정의가 너무 복잡하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쉽게 생각해서요, 단어를 2개 이상 사용할 때 2개 이상 단어를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열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문법이에요. 예, 간단하죠? 그냥 단어 하나만 딱 던지면 되는데 이 단어를 다른 말과 같이 쓸 때 어떤 걸 먼저 놔야 되고 어떤 걸 뒤에 놔야 되고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느냐, 이게 문법입니다. 2개 이상의 낱말을 잘 이렇게 순서를 맞춰가면서 쓰는 거. 우리 앞서서 연습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欢迎大家 하는 것과 大家欢迎 하는 거예요. 欢迎大家 할 때 大家는 목적어예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요,
따자 환영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환영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여기서 따자는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단어 2개만 가지고도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문장 성분이 달라집니다. 따자가 주어가 되느냐 목적어가 되느냐, 이 부분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문법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문법은요, 문장 안에 있는 규칙과 질서를 얘기하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2개 단어 이상이 모였을 때 그 2개 단어를 어떻게 배열하느냐, 이게 바로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요, 문법도 종류가 많아요. 일단 언어 대상에 따라서 한국어 문법, 영어 문법, 중국어 문법, 이렇게 언어별로 문법이 다 있죠. 각각의 언어의 특징에 따라서 다른 문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한국어 문법이라고 하더라도요, 고대 국어 문법, 중세 국어 문법, 현대 문법 하는 식으로 시대에 따라서 문법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대별로 이 특징에 따라서 문법이 달라지는데, 그게 시대 구분을 해가지고 문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표준어 문법, 방언 문법. 표준어에서 쓰는 문법과 방언에서 쓰는 문법이 다르죠. 중국어의 경우도요, 중국의普通话, 이 보통화에서 표준어에서 쓰는 문법과 대만 사투리,闽南화라든지 광동어라든지 각각의 언어마다 조금씩 문법적인 특징이,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가, 지방 사람들이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문법도 대상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상식적인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문법론이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문법과 문법론,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문법이 아니고 문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한국어를 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이 한국어의 체계, 규칙을 갖고 있는 게 문법이에요. 이걸 갖다가 설명해주고 주어다, 목적어다, 서술어다 얘기해주는 것을 문법론이라고 하는 거죠. 예, 문법이다, 문법론 크게 구별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 일단은,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문법은요, 언어에 내재해 있는 규칙, 말 속에 있는 그 규칙을 얘기합니다.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어 쓰는 사람이라면은, 누구에게나 머릿속에 습득되어 있는 추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어순을 틀리게 하고 이상하게 하면은, 좀 어색하죠? 이거 말이 어색한데?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라는 식으로 그 규칙, 질서에 맞지 않으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이게 바로 문법적인 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이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세요, 사이다 하면은 의미는 통하지만 쟤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약간 좀 어색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간혹 폼 잡느라고 이러죠. 주세요, 사이다 하면 괜히 멋있어 보이고, 폼 잡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문법을 일부러 틀리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훈련을 통해서 그런 규칙이 머릿속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모국어는 상당히 신기한 언어예요. 알면서도 설명 못하는 게 모국어고요, 모르면서도 말할 줄 아는 게 모국어예요. 한국어에 대해서 문법 설명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법 설명 못하지만, 모르지만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중국어 배울 때도요, 모국어처럼 그렇게 배워야 돼요. 알면서도 설명 못하고, 설명 못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모국어와 같은 이 반복 훈련을 통해 가지고 중국어도 그렇게 한번 유창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문법이 뭔지 대충 감을 잡았죠? 예. 자, 그래서요, 중국어 같은 경우 보면은 마마마마 하면은 엄마가 말을 욕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 성조 연습하면서 많이 하는 겁니다. 마마, 마마. 엄마가 말을 욕한다, 말을 꾸짖는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어순이 바뀌어서 말이 앞에 오고 엄마가 뒤로 가면은 마마 라고 발음합니다. 마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이 엄마를 꾸짖는다 라는 뜻으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중국어는요, 앞에, 수로 앞에, 문장 앞에 나오면 주어가 되고요, 수로 뒤에 나오면 목적어가 됩니다. 어떤 이 동사 변화도 없고요, 이 격 변화도 없어요. 낱말이 변하질 않아요. 주어 자리에 있어도 마마,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있어도 마마. 말이란 말도요, 주어 자리에 있어도 마, 목적어 자리에 있어도 마가 됩니다. 예. 근데요, 다른 외국어에서는 좀씩 다르죠. 우리가 한국어랑 영어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해서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I love him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순이 바뀌어서 그가 나를 사랑합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him이라고 하는 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면서는 he라고 바뀌죠. 자, 중국어 같은 경우는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할 때我爱他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가 나를 사랑합니다 할 때는他爱我하는 식으로 타가 앞으로 나와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영어에서는 낱말이 변합니다. 낱말의 형태가 변해요. 주어일 때, 목적어일 때. 중국어는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는 식으로 뒤에 붙는 조사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I나 워 같은 경우를 이제 S로 표기하죠. 그리고 love가 V고요. him 하는 얘기가 O로 표기됩니다. 이걸 각각 우리말로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서 S는 subject에서 주어 맞고요. object에서 목적어 맞아요. 근데 V는 verb이기 때문에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요, 잘 보세요. 주어랑 목적어는 문장 성분이에요. 동사는 품사예요.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쓰는 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주어, 수로, 목적어라고 하지 않고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바람에 문장 성분과 품사의 개념이 헷갈려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품사는 품사고 문장 성분은 문장 성분이에요. 품사랑 문장 성분이랑 헷갈려 버리니까 부사랑 부사어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용어를 알고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좀 구별을 해볼게요. 자, 품사와 문장 성분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엄밀하게 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수로 해도 괜찮고 서술어 해도 괜찮습니다. 주어, 수로, 목적어는 세 개가 다 전부 다 문장 성분으로 썼어요.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할 때 동사는 품사입니다. 품사는 뭘 얘기하느냐?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서 분류할 때 그 분류된 각각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 문법적인 성질에 따라서 어떤 공통성에 따라서 갈래를 나눠놨어요. 그 갈래대로 나뉜 낱말을 품사라고 합니다. 그럼 문장 성분은 뭐냐? 각각의 품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문장 성분입니다. 구별이 되세요? 구별이 안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을 못 잡는다면은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해도 괜찮고요. 사전을 찾아봐도 괜찮고요. 품사랑 문장 성분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품사는요, 단어를 문법상의 의미, 기능,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갈래입니다.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기능적으로, 형태적으로 분류한 갈래를 얘기합니다. 성질에 따라서 모아놓은 낱말의 갈래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성질을 가진 낱말끼리 모아놨느냐 이거예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럼 다 명사예요. 움직임을 나타낸다. 동사예요. 상태나 성질이나 모양을 나타낸다. 형용사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품사죠. 그래서 품사에는요, 사자로 들어간 애들이 나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사로 끝나는 애들이 다 품사입니다. 외우기 쉽죠? 예,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 접속사, 감탄사, 전치사, 이런 애들. 변호사, 의사, 판사, 이건 아니에요. 예. 자, 얘네들 기억해 둡시다. 얘네들을 품사라고 합니다. 사로 끝난 애들이 품사구나. 자, 그러면은 문장 성분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 성분은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문장 안에서 낱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도요, 문장 안에 들어와서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어요. 명사가 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고요. 각각의 품사가 문장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요, 문장을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주 성분으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 성분으로 관형어, 부사어, 보어가 있고요. 예, 우리 이제 국문법에서 이제 독립 성분이라고 해서 이제 독립어, 감탄사 같은 것들이 이제 독립어로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일단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보어. 얘네들은 다 어자로 끝나네요. 품사는 사로 끝나고요.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보어. 네, 요 개념을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요. 좀 전에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했던 거는 동사가 아니고 문장 성분끼리만 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술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술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됐죠? 자, 동사는 품사이기 때문에 주어랑 목적어 사이에 같이 놓는다는 거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분류가 틀린 거죠. 그죠? 예, 주어랑 목적어는 문장 성분이고 얘는 품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 술어, 목적어라고 쓰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예, 뭐 동사라고 쓰는 게 틀렸다라고 얘기하긴 못한데요. 우리가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영어의 어순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I love him이에요. 근데 그가 나를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He love me가 아니라 he loves me가 되죠. 자, 주어일 때는 I였던 이 단어가 목적어일 때는 me로 바뀝니다. 주어일 때 he였던 단위는 목적어일 때 him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3인칭 단수가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은 동사가 또 s가 붙어버립니다. 그죠? 자, 영어는 어떤 언어예요? 낱말을 많이 외워야 되는, 단어를 외워야 되는 언어예요. I, my, me, mine 뭐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많이 외웠었잖아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뭐 소유 대명사 해가지고 외웠습니다. 동사 변화도 외웠어요. 그리고 동사의 뭐 과거문사 외우고 동사가 또 3인칭 단수가 주어로 오면 s가 붙는다. 뭐 이런 것도 열심히 외웠습니다. 영어는요. 단어를 빡세게 암기해야 잘할 수 있는 언어예요. 물론 문장도 외워야 되고 발음 연습도 해야 되지만 중국어나 한국어에 비해서 단어 외우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영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주격, 소유격, 목적격, 낱말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낱말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의 변화가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분류할 때 얘를 굴절어로 이제 구분을 해서 분류해서 얘기를 하죠. 자, 한국어부터 볼까요? 한국어는 어때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 자, 근데 나랑 그를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똑같아요. 동사 변화 없어요. 근데 바뀌는 게 뭐예요? 나 다음에 나는이 붙었다가 나를로 바뀌었고 그는 하는 식으로 뒤에 붙는 은는, 이가, 을과 같은 조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어는요. 조사를 잘 사용하면은 쉬워지는 그런 언어예요. 자, 그래서 조사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결정됩니다. 이, 가가 붙으면 주어가 되고요. 을이 붙으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영어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낱말 형태가 바뀌어요. I가 me로 바뀌고 he가 him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동사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비해서 낱말을 덜 외워도 되겠죠. 그죠? 예, 동사 변화 외울 필요 없죠. 낱말 형태 변하지 않죠. 그냥 조사만 외워서 갖다 붙이면 되는 언어예요. 영어보다 쉽습니다. 자, 한국어는 아까 영어는 굴절어라고 했는데 한국어는 교차거 또는 부차거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어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문법 구조를 가진 언어입니다. 자, 중국어로 가볼까요? 중국어는 어때요? 我爱他라고 했어요. 근데 얘를 순서를 바꿔봅시다. 그가 나를 사랑합니다 한다면은 他爱我라고 하죠. 타라고 하는 낱말이 주어 자리에 있어도 그대로 타, 목적어 자리에 있어도 타, 우어라고 하는 낱말도 목적어 자리에 있어도 우어, 그 다음에요 주어 자리에 있어도 우어가 됩니다. 우리말처럼 우어가 타를 하는 식으로 를, 이가 안 붙여도 돼요. 영어처럼 I가 me로 바뀌듯이 우어가 우엄 뭐 이렇게 바뀐다든지 뭐 타가 탐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낱말 형태의 변화도 없습니다. 오로지 무어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결정돼요. 중국어에서는요 어순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결정됩니다. 수로 앞에 나오면 이 수로라고 하는 I 앞에 나오면 주어가 되는 거고 수로 뒤에 나오면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중국어는 문장 성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순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순을 외워야 되는 언어입니다. 아까 영어는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다고 했었죠. 물론 문장도 외워야 합니다만 중국어는요 단어 외우는 것보다 문장 자체를 외워야 훨씬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사의 변화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도 I고 그가 사랑해도 I고 아빠가 사랑해도 I입니다. 뭐 3인칭 단수에 s가 붙는다든지 뭐 es가 붙는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중국어는 고리버라고 합니다. 영어는 굴절어, 우리는 부차거, 그 다음에 중국어는 고리버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한국어의 어순은요, 이 문장 성분에
이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것이 조사기 때문에 어순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해도 되고요. 밥을 나는 먹는다 해도 괜찮아요. 먹는다 나는 밥을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요. 밥을 먹는다 나는 해도 알아듣습니다. 먹는다 밥을 나는, 그 다음에요. 나는 먹는다 밥을,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我吃饭 하면 내가 밥을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순을 바꿔서 饭吃我 하게 되면 무슨 뜻이 돼요? 밥이 나를 먹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어는 어순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 주어, 우리말에서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요 문장 성분의 하나로 수로가 되는 낱말에 이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 수로가 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운동을 하는 주체가 철수예요. 철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예, 우리말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시다. 이게 편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차원이니까요. 중국어에서도 주어는 주유라고 해서 주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요. 서술어입니다. 뭐 수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서술어는 어떤 게 서술어냐? 문장 안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등을 나타내는 말이 서술어입니다. 그래서요. 철수가 웃는다 해서 웃는다와 같은 동사, 뭐 철수가 뭐 멋있다, 잘생겼다와 같은 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주어가 어찌어찌 하다, 뭐뭐 한다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콧낱말이 서술어입니다. 중국어에서는 서술어를 위어라고 합니다. 위라는 표현 하나 알아둡시다. 중국어에서는 서술어를 위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간혹 중국어 문법책을 보다 보면은 위어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 이게 서술어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요. 관형어라는 게 있어요. 관형어는요,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체언이라고 한다면은 주어나 목적어를 얘기합니다. 예, 명사로 된 주어나 목적어를 얘기하는데 이 주어나 목적어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 하면은 뭐 예쁜 손, 큰 손, 다친 손, 작은 손, 더러운 손, 깨끗한 손, 너의 손, 나의 손 하는 식으로 손 앞에 꾸며주는 애들 있죠. 예, 그런 애들을 관형어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느냐? 띵유, 정어라고 합니다. 정어 하니까 왠지 정어리가 생각나고 무슨 생선 이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생선 이름 아니에요. 띵유, 정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손인데 예쁜 손인지 깨끗한 손인지 네 손인지 내 손인지 한정해서 정해주는, 예, 한정해서 정해준다, 제한해서 정해준다라고 해서 정어라고 하지 않고 한정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띵유, 중국에서는 띵유라고 하고 우리말에서는 이 관형어 대신에 한정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사어입니다. 예, 부사어는요, 용어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장 성분으로요, 부사와 부사 구실을 하는 단어, 어절, 관형어, 그리고 체언의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 뭐 어미, 개로 활용한 형용사, 뭐 부사형 의존 명사구 따위가 있다. 아, 말이 좀 복잡해요. 그죠? 예, 부사는요, 술 앞에서 꾸며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할 때 참 좋다, 정말 좋다, 엄청나게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좋다 앞에서 꾸며주는 말. 예, 먹는다 앞에서 빨리 먹는다, 천천히 먹는다, 급하게 먹는다 하는 식으로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부사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부사어는 여러 개 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좋다라고 할 때도 그냥 좋다 할 수도 있고 정말 좋다, 무지 좋다, 그 다음에 뭐 울트라 슈퍼 나이스 캡 짱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부사어는 여러 개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부사어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느냐? 쭈앙위, 상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진짜 물고기 이름 같네요. 그죠? 상어. 예, 바닷속에 그 상어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나타내주는 말,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예, 상어라고 하는 말이 부사어입니다. 자, 보어입니다. 보어는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그 뜻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해주는 낱말이에요. 불완전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 문장 성분 중에 하나인데, 철수가 지도자가 되다 할 때 지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보어로 구분이 됩니다. 영어에서도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있잖아요. 중국어는 좀 달라요. 중국어는요, 서술어 뒤에서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애를 보어라고 합니다. 똑같이 보어라고 해서 부위라고 씁니다만 중국어에서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애가 보어예요. 영어에서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애가 있죠. 그죠? 예, 나라마다 언어마다 똑같은 이 문법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문법 안에서의 쓰임새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어는
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 성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목적어는 뭐죠? 목적어에 대한 거 하나 더 남았네요. 목적어는 이 타동사의 목적이 되는, 대상이 되는 말. 철수가 책을 읽는다 해서 책을, 우리말에서는 을을이 붙는 애들이 목적어예요. 타동사는 뭐예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가 자동사입니다. 해가 솟는다, 바람이 분다와 같은 그런 경우는 이 목적어가 없어도 돼요. 얘네들을 자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목적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목적어는 뭐라고 합니까? 빈어라고 합니다. 문법책에 빈어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목적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요 세 가지가 주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관형어, 부사어, 보어 요 세 가지가 부속성분을 해갖고 얘네들이 문장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문장 성분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지고 보충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